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위에 지방이나 핵심권을 벗어난 지역에 메디컬 빌딩 갖고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런지 미미합니다. 반갑습니다. 영병부동산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많잖아요. 그치. 그분들이 결국에는 메디컬 빌딩 갖고 싶어 하시는 거, 그치.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내가 깊게 사실 생각해봤어.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을 갖고 싶은 경우, 내지는 본인이 병원을 운영할 만한 건물을 갖는 거, 이게 진짜 꿈인 경우가 많거든. 근데 서울의 핵심권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야. 예를 들면 뭐 강남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뭐 사대문 안에 어디라든지 이런데 병원 정말 잘 되는데 보면 병원 건물이 되게 커. 이 병원이 아주 잘 돼도 이 건물을 사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2, 3억 벌어. 근데 건물이 뭐 1,000억이야. 접근이 어렵거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아도 건물 못 사니까 집 사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메디컬 빌딩 하고 싶은데 하다가 외곽으로 나가거나 본인이 의사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이제 메디컬 채우거나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게 목적인 건 알지만 이거는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돼. 왜냐면 자, 메디컬 빌딩이라고 하면 위치가 좋아야 된단 말이야. 대부분 역세권이야. 지하철역에서 2, 3분 안에 있어야 돼. 뒤쪽으로 들어간 2, 3분은 안 돼. 대로에서 바로 이면 정도여야 돼. 대로가 더 좋고, 그리고 한 층당 면적이 적어도 4, 50평은 돼야 돼. 그리고 주차도 어느 정도 돼야 돼. 이런 건물 꼭 병원이 들어와야 되나? 아니요. 모든 상관없죠. 네. 이런 건물은 무조건 괜찮은 건물이야. 작게 병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정도 아까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들은 뭐가 들어와도 괜찮아. 병원이 안정성이 더 좋잖아요. 인테리어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오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부분 좋은 건 맞아. 입지가 좋은 거고 건물 크기가 그 정도고, 그러니까 건물 가격이 있는 거고, 이 건물은 우량한 건물이야 무조건. 근데 금액이 높아. 그래서 외곽으로 점점 나가. 메디컬 빌딩을 만들었어. 그 지역에서 괜찮은 입지일 거예요. 외곽이나 지방에 있는 메디컬 빌딩과 핵심권의 이면에 있는 건물과 같은 금액이라면 어디가 더 나을까? 핵심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뭔가를 원하는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건물을 사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입지예요.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좋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도 병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위에 지방이나 핵심권을 벗어난 지역에 메디컬 빌딩 갖고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런지 미미합니다. 저한테 이제 의사분들이 상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지방에서나 핵심권을 벗어난 지역에 병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우위에 있을까요? 병원장이 우위에 있을까요? 병원 하시는 분이 우위에 있습니다. 월세 올린다고 하면 나갈까봐 그걸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런데 내가 어떤 건물 들어가서 살려야지 안 삽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어떤 건물을 살릴 수 있다. 야, 물 정도는 아무리 이렇게 끼얹어봐 내가 왜 넘어져. 파도를 안 맞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사람의 힘으로 파도를 못 이기잖아요. 그쵸? 그거와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건물의 가치를 못 높여요. 그 왜? 그런 경우 난 본 것 같은데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세입자가 이 건물에 오래 있어요. 이 건물이 존재하는 시간이 길어요. 건물이 존재하는. 네. 쉽게 말해서 차에 타이어 엄청 비싼 거 꽂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값 올라가요? 타이어는 달잖아요. 차가 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물이든 임차인이 내지는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을 쓴다고 해서 가치를 높인다? 이거는 오만한 생각에 가깝습니다. 건물의 존속기간과 비교하면 건물 존속기간이 대부분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건물의 입지 다음 구조 다음 인테리어잖아요. 이게 오래가는 순서예요. 입지는 못 바꾸죠. 건물은 오래되면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바꿀 수 있어요. 오래가는 순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건물의 가치를 못 높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외곽에 뭐 개발해가지고 그 가치를 높인다. 대기업이 해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남 스타일필드의 경우에도 하남이니까 된 거예요. 왜 하남이면 돼요? 강남이랑 가깝잖아. 그리고 대형이잖아. 왔다 갔다 하기가 쉽잖아. 이천에 아울렛 있잖아. 이천 아울렛이나 하남이랑 어디가 더 나? 대기업도 될 만한 데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기 아무도 안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하면 돼 이러지 않아 절대.
될 때를 선정해서 하는 거지. 입지를 우선해야 돼요. 세입자 우선이 아니라요. 메디컬 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디컬 빌딩을 할 만한 입지의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그런 요소를 강남권에서 갖추려면 적어도 500억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괜찮은 위치에 예를 들어서 뭐 1, 200평 내외 되는 건물과 안쪽에 들어가서 4, 500평 되는 건물, 이건 당연히 안쪽에 이거 안 돼요. 당연히 위치 좋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하신 좋은 위치는 7, 800억 뭐 그치? 이렇게 비싼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회원분들은 처음 이제 건물을 매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나중에 그걸 사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사분들이 메디컬 빌딩을 하시려면 일단 첫 번째는 소득이 엄청 높은 분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엄청 높다면 한 달에 이제 순이익으로 10억 이상.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하여간. 네, 그 이상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한 달에 1, 2억 정도를 번다면, 이거는 한 번에 가기 어려운 거는 계단을 만들어서 디뎌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700억짜리 살려고 한 200억, 300억을 모으려고 해요. 2억씩 한 달에 모아가지고 1년에 뭐 24억이면 10년을 모아야 되잖아요. 10년 꾸준히 모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을 모았더니 걔 700억짜리가 1200억 돼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년, 3년 모은 돈을 가지고 그거에 맞는 건물을 사고, 그리고 나서 또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를 더 사고, 그리고 내가 그 뒤에 얼마를 모았으면 얘네 둘을 팔고 합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지는 첫 번째, 두 번째 건물이 올라준 부분을 대출하고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합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딤돌이 되는 거죠. 1, 200억 선 정도 되는 건물들이 디딤돌이 돼서 그 정도를 가는 거지, 가만히 있다 한 번에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돈을 그만큼 모아도 떨려서 못합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예요. 제가 그 특이한 경우를 딱 한 번 봤는데 100억을 모아가지고 760억짜리를 산 경우를 봤어요. 한 달 이자가 그때 당시 3억 정도였나 그랬어. 근데 그분들은 이제 월세랑 본인들이 버는 걸 합쳐서 냈지. 첫 건물을 그렇게 비싼 첫 건물을.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있어도 못합니다. 어떻게 있어도 못한다고 하세요? 지금 본인이 한 30억, 50억 있는데 첫 건물 100억 보고 있는지 150억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100억 가지고 700 몇십억이면 7배를 산 거예요. 50억 가지고 350억짜리 산 거란 말이에요. 이걸 결정하는 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집을 안 산 사람이 건물 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집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집을 하나 산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단계를 중간중간 만들어서 딛고 올라가야 메디컬 빌딩까지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는 방법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보통 건물 하나 사는 분들이 집이 있거든요. 집이 그 지역에서 괜찮은 집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30억, 40억 강남권의 경우에는 그 이상 가격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한 달 소득이 1, 2억은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금액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댓글 다는 분도 있고 한데, 의사분들이 저희한테 워낙에 많이 오시고 그 의사분 중에서도 소득이 아주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강남 건물이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다 도너스 사듯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고, 제가 그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빨리 가려면 집을 팔아서 다 합쳐가지고 가고 그 뒤에 집을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소득이면 집값은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숙제를 먼저 하고 나서 집을 사도 됩니다. 그럼 집을 안 사고 기다렸다가 하는 거는요, 이걸 예를 들어서 70억, 80억까지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사는 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우리가 집을 사면 1가구 1주택이라는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본인 집이라는 만족도도 있고. 근데 일정 시점에 내가 메디컬 빌딩을 산다, 정말 우량한 건물을 산다와 이거는 바꿔야죠. 합쳐서 이걸 해놓고 그 다음으로 집을 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 되는 건물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집까지 갖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선생님,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다 얘기해 주시면 네. 저희 상담 받으러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도 지금 말한 방법대로 가능할까요? 그 정도 소득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의사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개원을 이제 하시고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모이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대부분이 이제 집을 안 사시고 집이나 건물 아무것도 부동산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게 보통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경우, 보통 자리 잡는 게 6개월, 1년 안쪽에 자리가 잡히거든.
그러면 그 자리 잡힌 게 쭉 가면서 점진적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최근에 오신 분 같은 경우도 개원 1년이 안 됐을 때부터 이제 월 N억 정도의 소득을 이제 만드는 케이스였는데 이게 집을 안 산 케이스는 두 가지야. 돈 모은 기간이 짧았어. 근데 많이 모였어. 뭐 집 이렇게 알아보기 전에 돈이 너무 빨리 모인 거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전세로 살고 있는 데서 만족하고 이렇게 쓰면서 사는 거로 이미 만족을 하고 있어. 이런 두 가지 경우거든. 근데 예를 들어 돈이 모였는데 내가 투자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이라면 원래는 집부터 사야 돼.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정말 괜찮은 지역에 산다, 핵심 지역에 산다고 하면 집부터 사는 게 맞아.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그거는 이제 집을 먼저 살지 건물 먼저 살지 그거는 선택이야.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집 먼저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20억 미만 모였다? 그럼 집부터 사야 돼. 근데 이제 내가 모이는 게 막 팍팍 늘어나고 있다. 그럼 건물 먼저 사야 돼. 그래서 이거는 상황마다 좀 달라. 그리고 본인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 유무에 따라서 교육비에 따라서 생활비에 따라서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모이는 걸로 치면 한 5억 7억이다? 그러면 이제 뭐 집부터 사야지. 10억 넘어간다? 건물 사야 돼. 그 우량 지역이라는 게 이제 강남 기준. 그치. 집값 비싼데 알잖아 다 그거는.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그렇고 그럼 지방은요. 지방은 글쎄 지방은 또 집값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물론 뭐 광역시 중에서도 집값이 비싼 데도 있는데 특히 비싼 데 빼고는 집값이 뭐 10억 내외니까 그 정도 소득이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래. 근데 이제 빠르게 자산을 증식하겠다. 그러면 샀던 집이면 팔아서 건물로 합쳐야 되는 거고 전세나 월세 살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나중에 사도 늦지 않거든. 왜냐면 10억짜리 집이 뭐 예를 들어서 10년 돼 가지고 20억 됐어. 근데 내가 건물 샀으면 그게 훨씬 더 올라갈 거잖아. 근데 이제 사람이 건물을 사건 집을 사건 이 심적인 부분도 또 있거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건물이나 집을 이제 결혼한 경우가 있으니까 배우자의 또 의견이라는 게 있잖아. 남자 성향이랑 여자 성향은 좀 다르거든. 여자는 안정적인 건 남자는 이제 증식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좀 이게 조율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안정 쪽이냐 아니면 증식 쪽이냐 이거를 정해서 가야지. 이걸 뭐 적당히 섞어서 간다면 집 사고 나서 건물 사고 나서 그 다음 건물 사고 여기에서 멈출 수도 있고 우리는 확장할 거야. 집 사고 건물 사고 건물이랑 집 합쳐서 두 번째 아예 큰 거 가고 그리고 그 뒤에 집을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안정적으로 갈 거야. 그럼 이 영상 볼 필요가 없겠죠. 네. 세무조사가 이제 무섭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안 하시려고 좀 망설이시는 분 계시는데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보통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경우는 집은 하나 샀고 건물 사기 전에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얘기해 보니까 건물 사면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집 사기 전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집까지는 어떻게든 사. 건물 살 때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세무조사 맞으면 큰일 나니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물을 갖게 되면 세무조사는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못 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은 없고 건물만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병원이 잘 되면 몇 번 받냐의 문제지 안 받는 건 없어요. 주위에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5년, 10년 해서 쭉 잘 됐어요. 안 받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언제 나오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세무조사를 5년치만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아닌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게 걸린 경우는 그 뒤까지 보기도 해요. 보통 5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개원해서 잘 돼가지고 4년 9개월쯤 나와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면 5년 좀 지나서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나오려니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부자 중에 100억 이상 있는 사람 중에 세무조사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가 아니라 없어요.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월등히 잘 되는데 매출이 다른 데보다 막 월등히 높은데 조금 그거 확률을 낮추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죠. 내가 사는 어떤 지역에 대부분 건물들이 50억대예요. 내가 거기서 100억짜리 사면 눈에 띄겠죠. 네. 강남에서 100억짜리 사봐야 별로 눈에 안 띄겠죠. 뭐 이런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나와요? 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돼가는 자산을 불려가는 과정에는 세무조사는 있습니다. 대비하세요. 무슨 대비를 어떻게 해요? 대비한다는 건 정확히 세금 내는 것밖에 없죠. 절세 방법을 한번 알려주세요. 그 매출도 이제 좀 나뉘잖아요.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낼 세금 다 내고 모아가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문제가 없어도 세무조사는 나오니까요. 그거는 내가 한 번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많이 부자가 될 것 같다. 그럼 몇 번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난 안 할 거야. 병원이 잘 되면 나옵니다.
그러면 증식하면서 세무조사를 할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낼지. 그렇죠. 증식하면서 내는 게 낫죠. 근데 이제 빌딩 가치라는 게 이게 상승률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디딤돌 건물의 상승률이 큰 건물의 상승률을 못 따라가서 제대로 디딤돌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디딤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건물 상승률과 두 번째 건물 상승률, 이거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의 20%면 20억이고 200억짜리면 4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못 따라간다는 건 얘를 팔아서 그냥 얘를 살려고 할 때는 못 따라가죠. 그 사이에 모은 돈이 많아서 얘랑 합쳐가지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모으는지가 관건이죠. 건물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하는 게 사실은 본인이 모은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이걸로만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100억짜리를 150억이 됐어요. 팔았어요. 그 뒤에 얼마짜리 살 거예요? 150억짜리 사면 바보 같은 짓이고 100억짜리 사도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죠. 150억짜리를 팔아서 적어도 200억이나 250억짜리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사기만 하고 난 돈을 언제 써? 우리는 지금 돈을 불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쓰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았을 때 합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얘 공실비나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지, 건물 하나 사서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않고 얘를 샀다 팔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현금을 몇십억 보유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린 재테크를 하려는 거잖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마지막 종착. 뭐 500억 이상 건물을 사려고 한다면 월 1억 정도를 번다고 치면 빠르면 7년, 늦으면 12년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빠른 은퇴는 못 하겠네요. 계속 돈을 버셔야 되니까.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재테크를 언제 시작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40살에 시작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12년이면 52살에 은퇴가 빠른가 늦은가? 늦은 건가? 빠르죠. 빠른 건가? 빠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그러면 빠른 거고, 40대 중반에 시작해서 50대 중후반에 은퇴해도 그것도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대부분 6, 70까지 일해야 되는 상황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라는 게 돼서 은퇴 전에 하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 대단한 거거든. 지금 말하는 거는 그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원래 벌던 소득만큼을 월세로 영위할 수 있다. 절대 늦다고 할 수 없지. 이거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일단 드물거든. 큰 건물을 사기 위해서 그 중간 건물을 디딤돌 건물을 사는데 그 건물을 잘못 사면 어떻게 해요? 좌절됩니다. 재테크라는 게 몇 살에 시작했는지도 중요하고 어떤 길을 갔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재테크를 30대 때 시작했어요. 실패를 좀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40대 중반에 실패를 했다. 그 되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많이. 건물을 잘못 샀다, 이런 것들은 손해가 또 적지 않거든요. 적어도 5억, 10억 아니면 몇십억의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릴 때 시작했을 때야 해봐야 뭐 3억짜리, 5억짜리, 10억 내외짜리 사면서 날려봐야 1, 2억, 2, 3억이잖아요. 이 금액이 적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말한 그 정도 소득인 분들한테는 그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몇 달 안에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30대에 시작해서 몇 번 실패하고 그 뒤에 제대로 된 투자를 쭉 해나가야 우리가 말하는 그런 메디컬 빌딩 500억 이상 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내가 몇십억 남을 것 같아서 위치 별로 좋지도 않은데 내지는 입지 8법칙에 위배되는데 그냥 샀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쭉 곤란해져요. 100억이 넘는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너무 욕심이라는 건 나는 뭐 수익률이 몇 프로는 돼야 돼. 난 5%는 돼야 돼. 6%는 돼야 돼. 그래야 괜찮지. 시장과 맞지 않는 어떤 이상은 실패를 100%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정을 하려면, 제대로 된 건물을 사려고 하면 입지 위주로 봐야 되는 거고, 이 입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수익률 같은 것들을 막 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는데 강남권에 대부분 2%, 3%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에 가면 6%, 7%도 있어요. 수익률이. 자, 그럼 이 수익률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리스크예요. 7% 수익률 건물은 리스크가 이거의 3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만 너무 추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높아버린다 그러면 현실과 괴리됩니다. 정말 메디컬 빌딩까지 가려면 제대로 된 결정이 딱딱 연속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번 삐끗하면 대출이자 한 달에 몇 천씩 계속 내면서 건물 투자에 대한 메리트도 없어지면서 그거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죠. 계속
이게 마이너스 되고 얘는 가치는 안 오르고 내가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본인처럼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팔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 맞는데 맞지 않아. 네? 그런 사람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런 건물을 왜 샀겠냐고요. 수익률이 높다고 아니면 어떤 특정 조건이 좋다고 해서 산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을 때 그 조건이 사라집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건물을 갖고 있던 주인이 그 건물 전체를 썼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수익률이 높게 내가 임대 몇 년 있겠다. 3.5% 4%예요. 매달 얼마씩 나와서 좋았죠.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 이 사람이 팔 생각을 했을까요? 3.5% 4% 강남에서 받고 있는데 누가 팔았겠어요? 비어있네요. 이 건물에 그 임대료를 낼 사람을 또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팔아요? 본인이 매력을 느꼈던 그 조건이 본인이 갖고 있던 기간에 소진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음으로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은 지 6개월 됐어요. 6개월까지는 뭐 공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거래하는 사람이 이거 뭐 3개월이면 찬다 얘기했어요. 샀어요. 3개월에 안 찼어요. 6개월, 1년이 지났어요. 빈 상태로 거래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3개월 안에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가격을 현격하게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저하게 낮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200억에 샀으면 세금 포함해서 복비까지 10억은 넘게 냈을 거예요. 210억이에요. 대출이자 몇 달 냈더니 얘 원가가 215억이 됐어요. 그럼 이거 얼마에 내놓을 거예요? 이거 처음에 215억에 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230억에 내놓고 사람 오면 뭐 낮춰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6개월 갑니다. 본전 가격까지 내려오는데 보통 1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낮아지는데 또 시간이 한참 걸리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많이 봤으니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다르다. 이러면 이제 거의 실수할 수 있는 엉뚱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 다진 거죠. 아까 얘기하시는 그 2%하고 7%가 이제 그 수익률 자체가 이제 리스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의 리스크는 어떤 거고 7%의 리스크는 좀 어떤 걸까요? 보통 우리가 건물을 살 때 리스크라고 한다면 공실률, 월세가 시간이 지나서 안 오른다는 것, 가치가 안 오른다는 거지. 뭐 연체까지는 세입자마다 다른 거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안정성이지. 그것들이 안 오른다는 거는 투자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 들어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과 재테크를 하는 건 차이가 뭐야? 제일 큰 차이가 돈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가치가 줄어들잖아.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10년 전에 10억을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치를 지키려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0억짜리 건물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할게. 그러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10억 갖고 있던 사람은 마이너스 엄청 많이 된 거지. 10년 전 금액보다 10배가 됐지만 그 가치는 갖고 있는 걸 거잖아. 그 이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원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 이거를 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이게 리스크인 거지. 외곽에 있거나 아니면 위치가 안 좋은 건물들은 월세가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야. 7년, 8년 지났는데 120, 30억 됐어. 이거 오른 거야. 근데 여기는 100억짜리가 250억이 됐어. 이걸 원해, 이걸 원한단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원하면서도 수익률이 여기 있는 것처럼 나와주길 원한단 말이지. 이걸 두 개를 합치려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 리스크라는 거지.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리스크가 높다. 어떤 리스크? 이렇게 안 될 리스크가 높다. 이 수익률은 입지에 근거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으면 수익률이 낮고 입지가 낮으면 수익률이 높아. 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여기 갖고 있는 게 안정적이야.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내지는 어떤 업종이 흥하든 어떤 업종이 잘못되든 상관없이 새로 잘된 업종들이 들어온다는 거란 말이야. 업종이 바뀔 수는 있지만 여기가 그냥 다 벼버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 리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가 메디컬 빌딩을 사는 로드맵도 얘기했고, 이 로드맵에서 중요한 거는 메디컬로 임차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위치에 있는 건물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에 대한 수익. 이 끝까지. 끝까지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들어봐. 몇 살에 시작했는지
공사 중입니다 하셔야죠. 공사 중입니다. 위에 지금 손 보고 있습니다. 예.